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교재 계속 이어서 보시는데요.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우리 주택수 계산과 관련해서 공동소유주택과 관련한 얘기인데,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우리가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펴놓고 그냥 여기 화면을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인데 깊은 내용이어가지고 이것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래서 해당 주택 임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엔드가 아니라, 자, 보세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자, 그러니까 고가주택이죠.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고, 고가주택의 자,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다.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해서 공유지분을 소유한다거나 또는 연간 임대수 600만 원 이상이거나 이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여러분이요. 제가 여기 보세요.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해요. 근데 원래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2주택이다. 자, 그런데 지분이 하나는 공동소유주택이고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갑이, 자,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자, 몇 주택 임대로 본다고요? 2주택 임대로 이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번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게 이 B주택이 만약에 B주택이 고가주택입니다.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12억을 초과하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던가, 자, 그 고가주택일 때 지분율이 몇 프로요? 네?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갑은 여기서 이제 60%고, 저 요거 을의 경우를 따져봅니다. 을의 경우를 따져볼게요. 을의 경우를 따져봅니다. 을이 이제 만약에 원래는 을이 만약에 B주택을 임대했다. 자, 볼게요. 이거는 반대로요. 자, 반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A주택은 누구 거냐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을소유입니다. 을소유예요. 을소유. 자, 그러면 을이 주택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갑집은 60%, 을집은 40%는 을을 소유가 있다는, 원칙적으로는, 자, 을이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몇 주택 임대가 됩니까, 여러분? 1주택 임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니까. 근데 다만 이게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거나, 지분율이 30%를 초과 지분을 소유한다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면 이 주택의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의 자, 임대소득이 발생했다거나,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원래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해가지고 갑의 수로 계산하니까 이 B주택을 을이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인데, 자, 얘가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거나, 을이, 또는 연간 임대수익이 이 주택에서 6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이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해가지고 몇 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2주택 임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해. 근데 다만, 자, 일정한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거나, 이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한번 보시고요. 자,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에 다음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하는데, 부부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소유를 계산하고, 지분이 동일하면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소유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소유일 때는. 자, 이렇게 한다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계산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계속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총수익,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요. 자, 뺀 게 사업소득 금액인데, 그러면 총수익 금액은, 임대소득에 대한 이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임대료. 이 임대료는 월임대료를 말합니다. 간주임대료가 뭐냐면 보증금 전세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말하자면 보증금 전세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게 간주임대료고. 근데 자,
관리비 수입 같은 것도 또 합합니다. 관리비 수입. 이 관리비 수입에서 다만 공공요금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관리비 수입에서 제외. 즉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에 공공요금은 포함하지 않고요. 또 보험 차액 이런 것들을 합한 게 자, 임대 수익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인데 계산 문제가 나올 땐 주로 관리비 수입이나 보험 차액은 조건에 업계 문제를 내요. 자, 업계 내고, 자, 조건에 없고, 그래서 임대료, 월임대료하고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거 나오면 그 보증금 전세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가지고 그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합한 게 임대수익에 대한 총수익금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다시요.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총수익금액은 임대료, 간주임대료 이런 것을 합한 게 자, 그 총수익 금액이다. 그럴 때 물론 이제 관리비 수입이나 보험 차익 같은 것도 합하는데 공공요금은 제외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 이게 이제 33회 때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나왔는데 상가, 주택을 제외한 상가를 자, 만약에 임대했습니다. 월임대료도 있고 또 그다음에 보증금도 얼마, 보증금 얼마에 월임대료 얼마 이러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건데 계산하는 시기에 요거 시험 문제에 또 나올 가능성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게 33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 나중에 기출 문제가 할 때 제가 살짝 한번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릴 건데 자, 나올 가능성이 낮은데 뭐하러 힘들게 해요. 자, 그래서 요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거. 여러분 주택을 대여하고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안 합니다. 즉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 있잖아요. 우리가 보증금 받고 전세금 받고 임대했다. 그럼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자,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의 소득세 과세에 그래서요.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자, 몇 주택이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엔드입니다.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그 보증금 등을 사업소득금에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즉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전세주택은 자, 여러분이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하나를 보증금 받고 전세금 받고 임대했어요.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자,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자, 그런 건데 시험에서 33회 때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항상 세법은 두 개가 나란히 나와야지 요건이 성립할 때 그럴 때 하나를 쏙 빼고 낼 때 그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야지 고득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할 때 간주임대료 자, 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3주택이라고 무조건 과세예요? 아니고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받기액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딱 3억 원도 아니에요. 3억 원을 초과해야지. 그래서 두 개 엔드입니다. 요건. 자, 그럴 때 3주택 계산할 때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즉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것 때문에 이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 자, 따졌을 때 어떤 간에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엔드 기준 시가 얼마?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해요. 그래서 자, 시험에 계산 문제로도 나왔지만 34회 때 주택이 세 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자, 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주택이 세 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이 있으면 2주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 2주택일 때는 보증금에 대해서 자, 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월임대료, 월세 주택만 갖고서 이제 소득세 계산하는 거고요. 자, 간주임대료, 주택이 되는 간주임대료 계산은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요거 문제 풀 때 문제집에서 이제 문제 한번 달아볼 건데요. 한번 보세요. 주택의 간주임대료. 자, 어떻게 계산하냐. 제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전세 주택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럴 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보증금에서요. 보증금의 합계액에서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뺍니다. 3억을 왜 빼냐면 아까 전세 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억까지 과세되지 되지 않으니까 3억을 빼요. 자, 이거에 적수라고 했는데 적수라는 게 그냥 잠깐 보세요. 서로 곱한 수를 말하는데 임대보증금의 적수 계산에서는 임대보증금에다가 일수를 곱한 걸 말하는데 그냥 여러분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 하여튼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고 그다음에 보증금의 10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의 60%만 과세해요. 그래서 60%를 곱하고 그다음에 365분의 1 이건 뭐냐면 임대 일수를 말해요. 그런데 시험에서 임대 일수를 71일 이러면 자, 소수점으로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대개 이건 변수가 되지 않도록 임대일수는 대개 임대기간은 1년으로 나와요. 1년으로. 그러니까 1년이니까 365분의 365 1로 변수가 되지 않도록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지금 3점 현재 2.9%였다가 우리 교재 2.9%라고 돼 있죠. 3.5%로 바뀌었다가 3.1%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건에 항상 시험에 조건에 주어줘요. 조건에 주어줘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 발생한 금융수익을 이제 여기서 빼거든요. 이렇게 빼서 간주임대료 구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한번 볼게요. 이 계산 문제 나중에 그냥 나중에 문제집 나올 때 연습 한번 할 건데, 대충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보증금이 만약에 5억이라고 할게요. 보증금 합계액이. 그럼 여기서 3억 원을 빼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의 100%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해요. 자, 그리고 임대 기간은 1년으로 하기 때문에 1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그러면, 자, 그리고 금융수익 이런 거 없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2억에서 60%니까 1, 6, 12. 얼마입니까? 1억 2천이고, 여기에 10%니까 결국은, 자, 얼마요? 자, 1200만 원, 1200만 원. 요게 이제 1200만 원. 요게 간주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이 두 채예요.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자, 요즘 말하면 반전세. 자, 전세 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 얼마.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는 간주임대료, 그 전세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 근데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주택 두 채니까 월 임대료는 하나만 비과세지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해요. 예? 주택이 두 채인데 그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하나는 반전세, 즉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러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주택이 두 채니까. 근데 3주택부터 과세하니까. 근데 그 월 임대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건데 이런 거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거 예금 이자율 이런 거 수시로 변하고 예전에 딱 한 번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우리 금융수익에서 해당 임대 사업 부분에 발생한 금융수익을 뺀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 금융수익이라는 것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거든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자, 이거 빼는 거예요. 금융수익 뺄 때 빼는 거예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은데 이걸 포함한다고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됐습니다. 이런 거 자세한 거. 그리고 관리비 아까 자, 총수익 금액은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세액을 합한 건데 이 관리비 수입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이 있고 그런데요.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취지만 알면 되는데.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전부 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임대료는 작게 하고 온갖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보충해. 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월임대료는 작게 하고 온갖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보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잔머리 굵은 걸 막기 위해서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으면 전부 다 임대소득에 다 포함시킵니다. 총수익 금액에.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 통칙에 보면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으면 전기료,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제외하고 나머지 청소비, 난방비 등 온갖 명목으로 받는 게 있으면 전부 다 총 수익금액이 어떻게 한다? 산입합니다. 잔머리금을 막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온갖 명목으로 받는 건 다 포함시켜요. 또 전기료,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면 역시 그 초과하는 금액도 다 포함합니다. 잔머리금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임대소득의 총 수익금액에 관리비 수입 포함하는데 공공요금을 전기료, 수료 같은 공공요금만 제외하지 나머지는 온갖 명목으로 받는 유지비, 관리비, 난방비, 청소비 다 어떻게 한다? 다 포함시킵니다.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 이렇게만 아시고 가시면 돼요. 이런 거 아니고. 임대소득의 수입식이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다 그러면 정해진 날. 매달 15일? 15일 임대소득의 수입식이고. 근데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이고. 한번 눈여겨보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 공제. 여기 시험에 또 계속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주택, 주거용 건물 임대부에서 발생한 결손금 마이너스 생긴 것은, 자,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요, 임대에서 소득 발생했는데요, 아니 손실 보는 것도 있나요? 그런데 있죠. 자, 아까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했어요. 예, 집을 대대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자, 지금 임대 올 1년에 받았는데, 자, 임대소득 발생했는데 워낙 수리비가 크다 보니까 아직 마이너스예요. 이런 거. 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 빼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작년에 또 나온 건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자, 공제하지 않습니다. 빼지 않아요. 그래서 상가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 마이너스 생긴 것만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손실을. 자, 요거. 봐보시고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인데,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를 보세요.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잘 보세요.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2천만 원을 넘는다 주택임대수익이,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를. 근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는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다가 1- 필요경비율, 경비율을 빼는데, 1- 필요경비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1은 100분의 100이죠. 100%에서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60%를 경비율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금액이 몇 프로만 과세하는 거예요? 40%만 과세하고.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자는 경비를 50% 인정하니까 자, 결국은 수익금액의 절반 50%를 과세하는 거고요. 거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 공제하고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하고. 자, 보세요. 근데 이때 이 공제되는 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수강생분이, 참고예요, 지금. 참고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제가요, 홈택스로요, 직접 제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인데 제가 직접 임대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제가 신고해 보려고 지금 홈택스에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거기 공제되는 금액,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계산식에 공제되는 금액,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자, 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클릭하는 난에 클릭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근로소득이라든가 다른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넘는 게 있나요? 제가 직장 다니는데 당연히 2천만 원 넘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자, 주택,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요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같은 게 2천만 원 넘는 게 있으면 요 공제 못 받아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세율은 몇 프로냐? 14% 세율을 정하는데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이런 거 막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냐? 그럴 가능성은 좀 낮고, 뭐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수놓고, 요것만 좀 기억합니다. 이런 거 임대사업 등록했을 때 뭐 공제율 이런 거 필요경비를 한번 봐놓는데, 요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해. 상가 아니고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고요. 주택 상가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이하다. 그럴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상수세 구할 때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 요것만이라도 기억해요. 딱 두 가지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는 기억할 수 있겠지. 두 가지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가임대소득은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상가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예요. 상가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하는데, 주택임대소득은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또 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니, 월세주택과 전세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딴 거 없어요. 지문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뭐예요? 전세주택이에요.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월세주택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월임대로 받는 월세주택을 기본으로 규정이 돼 있고 전세주택은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 없이 그냥 임대했다 그러면 임대소득이다 그러면 월임대로 받는 주택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받고 또는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뭐고? 전세주택이고 자, 월임대로 받는 월세주택은 주택 한 개일 때, 한 채일 때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월세주택은 한 채만 비과세고 두 채부터는 과세합니다. 그게 주택임대수익 2천만 원이 할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주택은요, 전세주택은 보세요. 고가주택을 포함해가지고 고가주택 포함해서 주택 두 채까지는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전세주택은 주택이 두 채여도 자, 두 채까지는 한 채, 두 채까지는 전세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고가주택이어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어도 얘 비과세입니다. 여기 월세주택은 고가주택이면 한 채라도 과세했잖아요. 근데 전세주택은 두 채까지는 고가주택이어도 비과세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부터 과세하죠. 근데 무조건 주택 세 채라고 그래가지고 전세주택 과세하는 게 아니라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임대소득을. 이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 자, 소형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입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도 예전에부터 옛날 시험부터 많이 물어봤었는데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만 딱 기억합니다. 자, 별로 호응도 없고, 진짜. 자, 그래서 요거 딱. 아니, 월세주택은 하나만 비과세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소주택은 하나 날짜도 과세고 월세주택은 두 채부터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전세 보증금 받고 전세금, 보증금 이런 말 들어있으면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전세주택인데 얘는 두 채까지는 고가주택 포함해서 과세 안 하고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받기액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계산합니다. 그런 거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미등록하면요 가산세가 적용돼요. 자,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1,000분의 2, 즉 0.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0.2%.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그럼 교재 자 빨리 한번 제가 줄 그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부동산 임대배 정의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데 구체적인 범위를 한번 볼게요. 구체적인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요. 범위.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범위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기타 소득인 상업소득인지 자, 기타 소득인지 요걸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별하는 게 범위에서 포인트입니다. 구별하는 거. 그럴 때 부동산 자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 인한 소득이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인데 부동산은 미등기 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미등기 포함해서요. 토지나 건물 등을 대여하고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토지나 건물 등을 대여하고 얻은 소득. 자, 그리고 전세권 등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해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 특히 이거요. 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이거 보고 기타 소득이고 그 밖에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뭐다? 상업소득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헷갈릴 게 없는데 이게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외독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통지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그래서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 거. 이것도 뭐라고요? 임대사업소득입니다. 민법의 물상보증인.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받는 대가도 임대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이었던 뭐든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도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제목. 그 다음에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응으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덕대나 분덕대로부터 받은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외와 양도의 경우를 읽어보시고, 비과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자,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하죠. 그리고 일개 소유하는 재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럴 때 논밭의 임대소득은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런 거지 모델하우스형 부지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대가 받으면 과세고요. 자, 일개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합니다. 자, 근데 비과세인데 딱 하나 소유하는 자. 자, 근데 다만 여러분요. 자, 이 경우 주택값 소지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하는 주택. 이게 뭐라고요? 고가주택. 부동산 임대에 비해서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입니다. 자, 기준시가 10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국외 해외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비과세 제외하고 과세한다.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자, 기준시가 10억을 초과하는 주택. 이게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로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값 소지 정의 이거 그냥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계산이요. 여러분 봅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개의 주택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구분 등기된 각각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고,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득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 중 합의해서 한 사람을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게 그의 소득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 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를 계산한다. 이 말에 무슨 말이냐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요. 자, 임대소득에 대한 연간 임대수익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 자, 고가주택이다. 자, 주택의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인데 그 지분이 몇 프로요? 30%를 초과 보유한다거나 고가주택일 때 그러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에 가산한다 이 말에 공동 소유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를 계산한다는 것은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의 소유를 계산한다. 소수 지분자 주택수에 가산하고요. 또 한번 봅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는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인 아니고요.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합니다.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하고. 다만 부부 중에서 이제 부부 공동소유주택일 때는 뭐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를 계산하고 지분이 같을 때는 합의해서 정하고 이런 것들 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요, 요 표 내용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둡니다. 알아두시고 설명 다 드렸습니다. 금방. 자, 넘어가서 보시니까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그러면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세요. 임대료, 월임대료를 말하고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거고 또 관리비 수익, 공공요금 제외하고 보험차 이런 거 합한 게 총수익 금액이다. 계산은 나중에 계산 연습할 거고 문제풀이 가서 임대료 관련한 이런 것들 그냥 뭐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뭐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간주임대료를 봅니다. 자, 간주임대료인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은 한번 계산 문제가 나왔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열 필요 없고 주택의 간주임대료만 여러분들이 봅니다. 주택의 간주임대료만. 보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 연구하지 마시고 자, 주택의 간주임대료요. 자, 원칙은 주택을 대하고 보증을 받는 경우 원칙으로 소득세 과세 안 해요. 전세주택은. 근데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데 자, 주택을 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몇 주택이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엔드입니다. 엔드. 해당 주택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요? 3억. 보증받기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그 보증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요거를 계산 문제로도 물어보고 사례도 물어보고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전세주택은 원칙 과세 안 하는데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받기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또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이 3주택 계산할 때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이 자, 이렇게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3주택 계산할 때. 자, 요거.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나오는데 아직은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이렇게 요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의미가 어떤 건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 금융수익을 뺄 때, 자, 이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정기금 이자율은 요게 지금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안 외워도 돼요. 요게 지금 2.9%였다가 책 쓸 때는 옛날에는 2.9%였다가 3.5%로 바뀌었다가 현재 개정안이 나온 게 3.1%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3.1%. 근데 중요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3.1% 적어놓고 개정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얘기들,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한 거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고, 관리비 수입 이런 것도 아까 요것만 알면 돼요.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로 같은 공공요금은 제외하는데 나머지 온갖 명목으로 받는 것은 다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는 거. 다 포함시킨다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임대수익의 수입 시기 같은 것도 그냥 한번 봅니다. 그 관습 또는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이라는 것. 예외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자, 결손금액 공제는 여러분 잘 봅니다. 자, 원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 안 해요. 근데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결손금은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근데 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결손금도 공제하지 않는다고 바꿔서 나왔고, 공제한다고 바꿔서 나오고, 또 비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다고 바꾸기도 하고, 작년 같으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옳게도 나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것만 잘 주의해서 봅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됐고, 나머지 복잡한 거 이런 거 일일이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어디서 보냐면 주택임대소득금에 대한 이 세액계산 특례에서요. 자, 뭐만 딱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요. 주택 상가 아니고 주택임대수익금액이 얼마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잡하게 뭐라고 돼 있는데 계산식을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분리과세 시 산출세 구할 때 요거 세율은 몇 프로다? 14%라는 거. 요거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두 가지만 딱. 자, 두 가지만 딱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4% 세율을 곱한다는 건데 100분의 14, 14% 세율을 곱한다는 거. 요거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계산식 우리가 필요 없고, 주택 임대 사업자로 아예 미등록 가산세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미등록하면 사업 개시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그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요? 1,000분의 2. 자, 요거를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것은 1,000분의 2, 즉 0.2%의 가산세 정도된다는 거예요.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자, 1,000분의 2다. 요거만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심화학습 내용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이거 참고고 다. 그 다음에 길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됐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만 아파. 자, 이렇게 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부동산, 나머지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출제 가능성이, 자세한 내용 출제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264페이지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여러분들. 쭉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쭉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양도세인데, 자, 화면을 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또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목 운동.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좌로요.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헛가락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내셔서 보시면 핵심 꼭줄 재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득세법상 거주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국유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유의 소유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1주택이라도. 공시법 같은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부동산 임대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여러분, 여기 문제에 얘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요. 자, 여러분, 거주자면 당연히 납세지는 어디로 합니까? 국세는 집값과는 분리봐야지. 부동산 소재지 아니다. 자,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거주자니까 주소지지. 집값과 분리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소지는 여기 여러분이 주소지는 만약에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했어요. 자, 납세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지 부산? 뭐하러 부산까지 가요, 여러분들? 자, 여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자, 근데 국내에 소지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자신의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하는 결손금이 공제하지 않는 거지.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생긴 거 결손금은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해가지고 임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예요. 이랬을 때, 자,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공제하지 않냐는 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고요. 이거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시험 문제는 양도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양도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최근에는 계속 5문제씩 나왔지만, 아까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그러면 6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테마로 양도세 공부하느냐. 자, 양도세 특징 및 과세 대상인데 양도세 과세 대상이 29회 시험까지는 자주 나오다가 29회 시험 이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4회 시험 때 33회부터 시작해서 나올 차례가 됐다 이제. 그래서 33회 때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34회 때 나왔습니다. 자, 35회 작년에도 연달아서 또 박스형 문제로 해가지고 거의 똑같은 형태로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세상. 올해는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졌는데 올해 양도의 소득세, 양도가 뭔지 개념과 유형,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과세상이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시기로 하느냐. 양도세는 보유기간 판정이 중요한데 요게요. 자, 요게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중요한데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34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5회 시험 때는 출제, 독립한 문제로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올해 36개 시험은 다시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개 반이고 높아졌고.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요. 여기서 최소요. 시험 문제는 2-3문제가 매년 2-3문제가 최소 나오고 계산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3, 34, 35 계속 과세 표준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계산 과정, 양도세는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 또 양도세 납세 절차요. 자, 여기는 또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35의 시험도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여기에요. 비과세가 34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어렵진 않은 거였고. 근데 35회 시험 때는 그냥 종합문제 속에서 이제 종합문제에서 지문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독립화 문제는 아니었지만 종합문제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비과세는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외예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0회, 31회, 32회 연달아 3년 연속 나왔어요. 가끔씩 나오는 건데 이렇게 3년 연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3회 때는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안 나왔고 34회 안 나왔고 제가 35회 시험 때는 다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36회 시험은 작년보다는 중요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국내산 양도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양도소득세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의 및 과세 대상인데 편하게 한번 봅니다. 의는 특징 양도세는 국세고 그 다음에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인세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잠깐만요. 몇몇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미 벌써 유체 이탈했다 벌써. 유체 이탈해가지고 범계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분들, 자, 여기를 벗어나신 분들 다시 정신줄 부여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편하게 보세요.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요.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면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과세합니다. 양도자별로. 또 양도세는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부과되고 아까 분류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은 자, 다른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 자, 개인 단위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부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세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진다. 이 말은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하도록 양도세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각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금을 지는 거지 연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각각 계산합니다. 요거 알고는 이제 시험에 한번 물어봤었고요. 자, 각각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도세 대상에는 부동산, 토지건물 당연히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당연히 대상이고요. 기타 자산이 있고요. 기타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기타 자산에 보면은 기타 몽땅 쌀이다가 아니라 법에 열거된 자산들인데 사업의 상환자산과 함께한다는 영업권, 또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특정한 법인주식 두 가지가 있고 또 이축권도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주식도 대상이 되고 파생상품도 금융상품도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신탁 수익권도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출자 지분,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대상인데요. 좀 자세한 얘기를 하나하나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본 강의 때 다 설명했던 거라 제가 화면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니까 자, 한번 잘 보세요. 본격적인 것은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오늘 자, 양도세 대상에는 토지건물 대상입니다. 건물은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해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해서 이제 자, 양도세상이 되고요. 근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인데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에요? 아니, 보면서도 왜 대답을 못해요?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네,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얘네들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용익물권인데 민법에서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시험에 다 나왔고요. 자, 얘네들은 물권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 임차권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 아니고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 재산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파트 당첨권,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요.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시험에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프리미엄 받고 이런 거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프리미엄 상당에 대해서 양도세부가 됩니다. 발행 기간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상환이란 말들은 이 채권은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여러분?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계약금 치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만약에 잔금 지급 전, 취득 시기 전,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 치르기 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한 자가 이때 만약에 명의를 이전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한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갑과 을이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요. 그러면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해서 양도세부가 됩니다. 물론 이때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프리미엄 상당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기타 자산이요.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법이 열거되어 있죠.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이요.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이요.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골프,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잠깐만 기다려보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신 분들은 이번에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처음 듣는 수업을 듣는 분들이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 시설 기준, 면적 기준, 가액 기준 없어요.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라고 그랬죠. 연간 회원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걸 누가 사가지고 프리미엄 얹어서 110만 원, 120만 원에 팔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사요? 거기 주인한테 가서 말만 잘하면 단돈 1,000원이라도 깎아주는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입니다.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라고 그랬죠? 예? 뽕으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아니고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있다고 치고 나한테 오더니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이런 주식은 회원권적 성격이 들은 이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도 대상인데 여러분 보세요.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것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치킨 프랜차이즈 강남점이 있어요. 강남점께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장 건물과 함께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에요. 근데 영업권만 따로 별도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업에 사용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하는 영업권은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시험에 이미 몇 번씩 나왔습니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분리돼서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특정한 법인주식 두 가지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인데 여러분이 줄 긋고 외울 필요가 요건을 막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바꿔서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나중에 슬쩍 언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53년 내없이 80% 단안주 요건에 해당되는 이런 주식인데 몰라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주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기에 2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이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그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사업주군에서 이렇게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이주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할 수 있는 권리, 이주권이 대상인 거지. 부동산과 부동산과 별도로요. 해당 이주권 가액만을 별도로 평가해서 옮겨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 가격만 따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이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요거 계속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 대상이고, 가로 잘 봐야, 34회 시험 갔으면 가로를 잘 봤어야 돼요. 가로에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는 경우다. 그러면 그때는 양도세상이 아니고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 출자 지분은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 지분은 그냥 제목만 하시면 되는데, 주권 비상장범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주권 상장범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돼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하시면서 양도세 안 내죠? 증권 거래세만 내죠. 왜 양도세 안 내느냐? 여러분 소액주주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니까 주권 상장범 주식 대상이 아닌 거고요. 결론만 알아둡니다. 주식 출자 지분 대상이 된다. 자, 되는 게 있다. 그리고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거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 제목만 알면 돼요. 파생상품도 금융상품도 대상이 되는 게 있다. 예외가 있지만 대상이 되는 게 있다. 신탁수익권이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신탁수익권이라고 해요. 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다만요, 신탁 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된다. 그럴 때는 신탁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게 아니라 신탁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가 기본 이론 때 다 줄 거드렸고, 자, 줄 거드렸고,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271페이지 펴놓습니다. 271페이지. 자, 271페이지 보면, 271페이지 거기다가 표에다가 여러분요, 자, 271페이지 표에다가 줄을 별표시를 하고, 자, 여기 별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별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대상인 것들을 쭉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대상 아닌 거, 자, 봅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아니라고 그랬죠? 지상권, 전세권만 대상이지.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라고 그랬죠?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일체 무지상권 아니에요. 또 점포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과 구별합니다. 자, 점포 임차권은 흔히 우리가 상가 권리금이에요. 상가 권리금. 당구장,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었는데, 당구장 가봤냐고 물어봤었는데, 당구장 가봤어요? 가봤고. 당구장 안 가봤고 한 번도? 예? 그러시? 그래서 내가 어떤 수강생한테 당구장 가봤냐고 그랬더니 그 어떤 수강생이 말을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대답 안 하고,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 가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 해봤는데요. 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가본 거죠. 자, 그런데 안 가본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당구장 가면은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 때 컴퓨터 자판기, 환타 자판기 그런 게 있습니다. 임차인이요. 당구장 운영 임차인이 그런 시설들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겼습니다. 제가 열거한 것에 부동산에 관한 게 있어요?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 때 컴퓨터, 커피 자판기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에 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흔히 상가 권리금 받고 넘긴다 그러면 이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은 이거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상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니까. 또 이주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이거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또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토지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요 6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합니다. 기억하시고, 자,
인 거 쭉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아닌 것들을 방점을 찍고요. 근데 아닌 거에서 나머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됐어요.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참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상까지 다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줄은 제가 안 거드렸고 다음 시간에, 왜냐면 과세대상은 계속 기본 과정부터 계속 한 거라 제가 안 했고, 272페이지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여기는 별표 3개 놓고 다음 주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수줍게 새순을 이뤄내는 들풀이 대견하네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면 봄이에요. 그 봄 중에서도요, 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봄보다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봄은요, 이른 봄에 그 언 땅에서 파랗게 새순이 올라오는 거 있죠. 눈을 치웠더니 파랗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 그런 거 보면 왠지 그냥 눈물이 왈칵 이렇게 찡해지면서, 그러면서 그냥 정말 그 들풀이 대견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살다 보면 때론 힘겨운 시간이나 시기가 있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본인을 믿고 살다 보면요, 꼭 좋은 시절이 오게 돼 있다는 거. 공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몇 번의 고비와 언덕을 넘어야 돼요. 수많은 합격의 수강생, 합격하시는 학교의 선배들도, 이걸 내가 괜히 시작했다. 이거 내가 왜 시작했지? 또 아니면 서름이 알라리 맺혀. 공부하는, 잠깐만요. 나이 어린 수험생이든 여러분 같은 성인고시 준비하는 수험생이든, 공부하다 보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이 마음을, 특히 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줘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서름이 알라리 맺혀. 그런데 그런 서름이 알라리 맺히고 그래야지 진정한 수험생인 거예요. 외롭고 서름이 알라리 맺히고 그러면서 고비를 넘어가면서 여러분 합격의 선배들도 다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고비들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 언덕을 넘으면 합격의 예감도 할 것이고 합격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잠깐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